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이위원회, 죽음의 상인위원회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가장 용맹한 군인이었다가 가장 신랄한 전쟁 비판자로 변모한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의 생애와 그가 쓴 반전도서 전쟁은 사기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미국에서 그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나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전쟁은 사기다. 이 책의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은 사기다. 언제나 그래왔다. 전쟁은 아마도 가장 오래됐고 손쉽게 가장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으며 확실히 가장 사악한 사업이다. 나아가 한 나라를 넘어 국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다. 또한 이윤은 돈으로 계산되지만 손실은 인간의 목숨으로 지불되는 유일한 사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나는 사기야말로 전쟁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믿는다. 전쟁이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권력 내부의 극소수 사람들만이 알 뿐이다. 전쟁은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가 희생하는 사업이다. 전쟁을 통해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다. 이 책의 원제는 War is a Racket 이라고 하는데 racket, R-A-C-K-E-T인데 보통은 이제 사기라고 번역하고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제 추잡한 장사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전쟁이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권력 내부의 극소수 사람들만이 알 뿐이다 이겁니다. 전쟁이 실제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버틀러 장군은 34년간을 해병 장교로 복무한 군인인데 그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 전쟁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이 동원되는 추잡한 장사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사기다라는 책은 1935년에 출간됐는데요.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반전 도서로 꼽힙니다. 한동안 잊혔다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도 새롭게 출판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3년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이 책이 번역되는데 책의 서문을 보면 신디 쉬헨이라는 그 미국의 아주머니죠. 자기 아들이 이라크에 나가서 전사한 분입니다. 그분의 서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서문을 보면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한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쓴 그 스매들리 버틀러 장군은 국내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1880년생이고 이분은 1881년생이니까 한 살 어리죠. 맥아더 장군은 이제 육군이고 버틀러 장군은 이제 해병입니다. 버틀러 장군은 미국 역사상 가장 용감한 해병이며 일반 병사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장군이었고 특히 전쟁에 내재된 경제적 의미, 즉 전쟁이 자본주의 팽창의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 최초의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 1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군산복합제가 미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거의 30년 전부터 전쟁과 군사력 남용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스매들리 장군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서 스매들리 장군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는 전쟁은 사기다라는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015년 2월 27일에 프레시안에 이 책의 내용을 좀 길게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미국 장군의 고백, 전쟁은 사기다라는 제목으로 나가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프레시안 찾아보시면 제가 쓴 이 책의 서평이랄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버틀러 장군은 1881년 필라델피아주에서 퀘이커 교도이자 유력한 공화당 정치인,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리고 만 16세이던 1898년 봄에 자기 나이를 속이고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가 그 퀘이커 교도의 어떻게 보면 본거지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함석헌 선생 이런 분이 퀘이커 교도죠. 무교회주의자라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퀘이커 교도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평화주의자인데 군대를 지망했다. 그것도 참 독특하기는 합니다. 이분은 이제 쿠바에서는 전쟁을 못했었고 일찍 끝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제 필리핀 정복 전쟁, 그리고 중요하게는 중미, 그러니까 니카라과라든가 온두라스라든가 과테말라라든가 중미와 카리브해 국가들, 한 10여 개 국가 이상 국가들에 대한 군사 개입, 주로 그 대기업들의 해결사로서 군사 개입을 했고, 1900년 중국 의화단 사건,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서양 세력에 반대해서 일어난 일종의 그 반란이었죠. 중국 의회단 사건 진압에도 참여했고 1차 대전에도 참여했고, 그리고 27년부터 29년까지 중국에서 스탠다드 오일, 미국 석유 기업이죠. 스탠다드 오일의 중국 진출을 지켜주기 위해서 중국에 주둔한 바 있습니다. 약 33년 4개월 동안 121회의 전투를 치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역전의 용사라고 할 수 있겠죠. 훈장을 16개나 받았는데 그중에 그 미국 최고의 훈장인 의회 명예훈장이라고 있습니다. Congressional Medal of Honor라고 하는데 이걸 2개 받았어요. 해병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전체 11명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대단한 군인이었습니다. 1929년 48살의 나이로 해병소장이 됐는데 이게 최연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소장이 해병에서는 최고위 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31년 10월달 나이 50에 갑자기 예편하게 됩니다. 예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를 비난했다라는 이유로 거의 사실상 강제 예편하게 됩니다. 무솔리니가 자동차로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린이를 치고 그냥 가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치를 안 하고. 그러면서 그저 한 목숨일 뿐이다. 나란 일이 우선이지 어린애 목숨 하나 따위가 뭐냐? 뭔 대수랴?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이런 말을 버틀러 소장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탈리아 정부에서 그야말로 강력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스메들리,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이 스메들리 장군이 워낙 이빠른 소리를 잘하고 이제 강직한 사람이니까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보 대통령의 지시로 군법회의에 회부됐는데 남북전쟁 이후에 헌병에 체포된 최초의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여론이 스메들리 버틀러 장군에 대해서 우호적이라서 중요한 징계를 받지는 않고 그냥 견책을 받았는데 결국은 자진 사임 형태로 군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당시 미국에서 파시즘에 대한 미국 상층부, 그러니까 재계나 정계에서 파시즘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가 대공황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노동자들을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 재계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은 노동자들은 소련 공산주의에 굉장히 경도돼 있었고, 재계 지도자들은 이제 나치즘이나 파시즘에 경도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워낙 청렴 강직하다 보니까 1924년부터 25년까지 2년 동안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있는 주도죠. 필라델피아의 치안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금주법 시대였는데 말로는 이제 술을 만들거나 먹지 말라 했지만 알카포네 같은 사람들이 유명하지만 굉장히 부패가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거의 저승사처럼 치안 유지에 굉장히 하여튼 강력한 치안 유지를 했다고 그래요. 금주법 단속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 당시 2년간의 경험 속에서 미국 사회가 썩었구나. 정치 지도자와 재계 지도자가 대단히 부정한 방법으로 유착하고 있다. 이것도 봤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분은 이 군에서 사실상 강제 사직한 다음에 1932년도에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이 군대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미국 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버틀러 장군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전국에 알린 사건이 있습니다. 1932년에 일어난 보너스 투쟁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1차 대전에 참전한 일반 병사들한테 20년 내에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1924년도에 그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약 한 360만 이상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뭐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1945년까지 1인당 $1,000를 주겠다. 그러니까 한 336억 달러 내지는 뭐 40억 달러를 주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45년까지니까 한참 멀었잖아요. 근데 대공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진 말하자면 참전 군인들이 1932년 여름에 가족들을 데리고 약 4만 3천 명이 워싱턴에 모여서 보너스를 좀 미리 달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했는데 보너스의 조기 지급 법안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원에서는 통과됐는데 상원에서는 부결됐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후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었는데 7월 28일 날 후보 대통령이 강제 진압을 명령을 했고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부관이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령이었고 그냥 농성장을 싹 쓸어버립니다. 심지어 당시 그 부하였던 패튼 소장은 탱크를 6대나 동원했다고 그러던데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4명이 죽고 한 1,000명이 부상당했고 그 사람들이 2달 동안 이제 워싱턴 인근에서 캠프를 치고 농성을 했으니까 마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후버빌이라고 그랬어요. 후보 때문에 모였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강제 진압한 거죠. 이때 버틀러 장군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농성장을 찾아서 그 함정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연설을 한 겁니다. 당신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받는 게 맞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그마치 52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써가지고 2만 1,000명의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생겼는데 아니 1인당 1,000만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나간 그 병사들이 $1,000 받는 게 뭐게 대단한 거냐. 그러나 폭력 시위는 자제하고 슬기롭고 평화롭게 조언해라. 이렇게 격려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버틀러 장군의 이름이 알려졌고 결국 이제 이분들에 대한 보너스는 1936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급은 됐다고 그럽니다. 총액이 20억 달러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준다고 약속한 것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 안 준 거죠.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버틀러 장군은 예비역 군인들 또는 그 가족들한테 대단한 신망을 얻게 됐죠. 여기서 또 새로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재계에서 이 군인들한테 저렇게 인기 있는 버틀러 장군을 앞세워서 미국의 파시스트 정부를 세워보자. 한 50만 정도의 퇴役군인을 동원할 수 있을 거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플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계의 음모,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이게 1933년에 일단의 금융가, JP 모건을 비롯한 그런 듀퐁이나 그런 재벌들이겠죠. 일단의 금융가와 대기업 소유주들이 버틀러 장군에게 전국의 퇴역군인 50만 명을 모아서 워싱턴으로 행진해서 루즈벨트 정부를 전복시키고 버틀러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파시스트 군사정부를 세우자라고 제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군사정부의 지도자로 메가더도 거론이 되고 몇 사람이 거론됐는데 어쨌든 군인들을 끌어모으려면 버틀러가 최고다. 그래서 그런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버틀러 장군이 이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거기에 동의한 게 아니라 이건 반란 아니냐 해서 언론에도 알리고 의회에도 알렸습니다. 그래서 1934년 11월 달에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롯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위원장이 맥코맥 의원하고 딕스타인 의원이어서 보통 이제 맥코맥 딕스타인 위원회라고 불리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하원 반미활동 감사위원회로 바뀝니다. 이게 미국에 반대하는, 미국에 불충하는 사람들 찾아내자라고 해서 이제 보통 약자로 HUAC, 후학이라고 하는데, 나중 얘기입니다만,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빨갱이 사냥할 때 선봉에 쓴 조직이 바로 이 하원 반미활동 감사위원회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버틀러 장군이 제보한 비즈니스 플러스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맥코믹 딕스타인 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나, 위원회는 중과보고에서 버틀러 장군의 말을 좀 믿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JP 모건이라든가 음모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뉴욕 타임즈나 타임즈가 그 당시에는 JP 모건 소유입니다. 나중에는 헨리 루스가 가졌지만 유럽 언론들도 모두 이거 택도 없는 얘기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라고 일치했어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후속 조치도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최종 보고서가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최종 보고서에서는 버틀러 장군의 증언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어도 이 미국 재계의 고위 인사들이 버틀러 장군을 앞세워서 군사정보를 세도했다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대충 이게 별로 이게 말하자면 공식 역사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1999년에 미국의 그 역사 전문 케이블 TV가 있습니다. 케이블 채널이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역사를 찾아서라는 그 코너에서 루즈벨트 정권 전복 음모라는 제목으로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1932년 11월 달에 FDR 그러니까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대다수 국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기업과 자본가들은 그의 경제 정책에 위협을 느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치적 동향, 즉 파시즘과 나치즘에 자극받은 이들은 신임 대통령을 내쫓거나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도록 할 계획을 추진했다. 1차 대전 참전 군인 50만 명을 모아서 군사조직을 만들어서 정부를 위협하자. 그리고 군사지도자는 스매들리 버틀러가 좋겠다라고 했던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대충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약간 뒤에 얘기이긴 합니다만 1936년 독일 주재 미국 대사인 윌리엄 도드가 루즈벨트 대통령에 보낸 서한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업가 도당이 우리의 민주 정부를 뒤엎고 파시스트 정부를 들어앉히려고 혈안이 되어 독일 및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사로 베를린에 있으면서 미국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일부가 나치 정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부척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한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속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펼 경우 미국에 파시즘을 도입할 확실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또 몇몇 미국 기업가들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 수립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틀러 장군이 제보한 재계의 파시스트 정권 수립 음모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1차 대전 이후 독일에 대한 가혹한 배상금이 대공황을 유발한 다음에 유럽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전 세계가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유럽 대륙에서는 파시즘으로 돌파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도움을 많이 준 세력이 바로 미국의 재계입니다. 그리고 그 재계 중에서도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 부자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프레스콧 부시 같은 사람들, 또는 헨리 포드 자동차의 경영자 헨리 포드, 그리고 덜레스 형제, 존 포스터 덜레스하고 알렌 덜레스, 이 사람들은 설리번 크로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변호사 그룹 로펌인데 이 사람들이 독일과의 경제적 유착관계에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년대부터 미국 재계와 독일이 굉장히 가까웠고 나치 정권 때도 가까웠고 심지어 2차 대전 기간 동안에도 미국 재계는 나치 정권을 돕습니다. IBM, 스탠다드 오일 등등 어떤 유수한 많은 기업들이 2차 대전 기간 내내 독일을 도왔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재계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을 축출하려 했다. 이건 아마도 이제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금권 세력이 정치 권력을 전복하려고 한 아마 최초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딥스테이트, 심층 국가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식적인 정부 외에 배후에서 국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들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금권 세력과 CIA 같은 이런 이른바 정보기관 또는 군부 이런 안보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해를 가해왔다는 이론들이 현재 미국의 제도권 학계는 아니지만 이 진보적인 그룹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3년도에 케네디 암살이라든가 1974년도에 닉슨의 사임, 그리고 2001년도에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뭔가 이 소련과 특히 이제 케네디나 닉슨의 경우에는 소련과의 화해를 추진하던 것을 반대하는 금권 세력 내는 안보 세력이 결탁을 해서 음모를 꾸민 거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뭐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제대로 임기를 채우거나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됐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이 실패하면서 재선에 도전을 아예 포기했고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은 탄핵돼서 잘렸고 포드 대통령은 뭐 재선에 실패했고 카터 대통령도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다는 또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란 대사관에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 외교관들 50명을 1980년 10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석방시키려는 외교 비밀 교섭이 있었는데 그것을 레이건 후보 측에서 방해를 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석방해라 해가지고 뭐 카터 대통령의 재선 실패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인질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 석방됩니다. 그건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이 말하자면 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는 미국 대통령과 또 세계에 대한 어떤 수를 써더라도 세계에 대한 뭐 지배, 군사적,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려는 뭐 금권 세력 또는 뭐 안보 세력 이런 세력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다. 뭐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사기다는 1935년에 출간됐는데 바로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치의 본류인 자유주의와 파시즘 또 공산주의 이런 세력들이 미국 내에서 막 갈등하던 그런 그런 과정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 영어 책은 본문이 뭐 23쪽 밖에 안 되고 국내에서 번역된 책은 이제 뭐 국문이라서 한 50쪽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책에는 전쟁의 본질에 대한 노 장군, 버틀러 장군의 깊은 통찰이 간결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30년대 내내 이분이 194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1930년대 내내 전국 700개 도시에서 1200회의 반전 강연을 했습니다. 그 반전 강연의 핵심은 미국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 없는 해외 전쟁에 참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의 파시즘에도 반대한다. 자기는 공화당이지만 32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해외 침전에 나간다면 그건 반대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이런 버틀러 장군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전쟁의 기운이 대단했을 때죠. 이미 1931년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연맹은 무력해서 아무런 그 제지나 반대를 못했고 1933년도에는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했고 1935년에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고 이런 하여튼 어수선한 시절입니다. 버틀러 장군은 이제 전쟁은 사기다 이 책에서 나는 오랜 기간 군인 생활을 하면서 전쟁은 사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다. 민간인으로 돌아온 이제 나는 전쟁은 사기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게다가 또 다른 전쟁의 먹구름이 다가오는 지금 나는 전쟁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말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쟁은 사기다 이 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